최상천의 사람나라 22강 대박전쟁 8번째 김대중 대 박정희 국가정체성 전쟁이란 제목입니다. 박정희가 추구하는 꿈이 뭐라고 그랬죠? 히틀러 천황체제. 그게 꿈입니다. 그죠?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방공국시를 통해 가지고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죽였죠.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걸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이렇게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마지막은 아니지만, 중대한 고비 중에 하나가 김대중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시기까지 1971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박정희를 독재자다 뭐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은 한국의 언론도 정치인도 박정희의 정체를 사실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우리 얘기했다시피 박정희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저지하기 위해 가지고 혼신의 힘을 쏟은 사람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싸움이었죠. 그죠? 이 싸움에서 박정희가 이기면은 박정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또 이 싸움에서 김대중이 박정희를 막으면은 독재 체제를 넘어가지고 민주주의 체제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단순한 김대중 대 박정희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 싸움이고 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린 싸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61년 5.16 반란 이후에 한 10년 사이에 박정희는 이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한민국을 죽이고 슈퍼 두목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슈퍼 두목이라는 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국가 위에 올라탄 권력입니다. 공산당 권력도 국가 아래 권력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왜 국가 아래 권력입니까? 공산국가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를 혁신 내지 거부하다가 어디 됐습니까? 권력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죠? 조선 왕조 시대 왕들도 국가 아래 권력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교 이념에 어긋나는 불효를 한다든지, 그죠? 또는 어떤 이 유교 이념에 어긋난 여하튼 행동을 했을 때에는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폐위되기까지도 합니다. 그죠? 연산군, 광해군. 광해군 달리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모든 그 역사에서 볼 것 같은 모든 권력이, 그죠? 국가 아래의 권력이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그런데 이 국가 위의 권력이 딱 어느 나라에만 있냐면
어느 나라에만 있겠습니까? 중국에도 없습니다. 중국도 그 유교 권력입니다. 지금 시진핑도 무슨 권력입니까? 공산국가 권력이죠. 그죠? 공산당 권력이죠. 그죠? 그런데 비해서 일본의 천황, 이건 국가 위의 존재입니다. 그죠? 국가 위의 존재라서 뭐라고? 신적인 존재죠. 그죠? 그 다음에 남한의 박정희, 북한의 김일성, 요 세 개뿐입니다. 어떻게 슈퍼두목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인간 개조하고 국가 개조를 해버렸죠. 인간 개조는 어떻게 합니까? 예? 주로 고문을 활용하는데 이 고문이 주는 효과는요, 고문 당사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제압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공서 앞에만 가도 사람이 막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경찰까지 안 가도, 동사무소 앞에만 가도 기가 팍 죽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해도 알아서 기는 인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한 10년 만에. 국가도 개조했죠. 그죠? 박정희 말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컨베어 벨트처럼 돌아가는 그런 나라. 요까지 거의 다 달았습니다. 10년 만에. 무섭죠. 그죠? 10년이란 세월에, 그죠? 10년 만에 이렇게 인간을 개조하고 국가를 개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런 인간이 또 나온다면은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또 이런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무리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그죠? 그 박근혜죠. 근데요, 희한하게도 김일성도 박정희와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체사상 보면, 그죠? 똑같아요. 거기도 뭘 개조하려고 하냐면 인간개조, 국가개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개조, 국가개조를 무슨 사상인 양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그 사상 아닙니다. 제가 주체사상 많이 읽어봤어요. 완전 구라입니다. 구라. 그래서 이런 인간개조, 국가개조를 하게 되면 주권은 누구 주권이 되겠어요? 예? 인민주권에서 이 독재자의 주권으로 바뀌겠죠. 그죠? 아니, 헌법에다가 주권은 박정희에게 있다, 김일성에게 있다, 이래 쓰지는 않습니다. 그죠? 헌법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다 이래 써놓습니다.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거칠에 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에서 두 나라 다 똑같이 이 인민주권을 독재자 주권으로 이제 변조해 나가는 그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에는 이 주권전쟁이 일어나는데 주권의 핵심은 인민주권 대 두목주권이 싸웁니다. 그래서 남에서는 대한민국 대 박정희의 주권전쟁. 이걸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대박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죠?
얼른 들으면 어시 좋은 전쟁 같은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이 이기면 대박전쟁이고 대한민국이 지면은 쪽박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김전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건 무슨 국가죠? 인민주권에 기초한 국가죠. 그죠? 그걸 김일성 주권으로 바꾸려고 실제로 바꿨죠. 그죠? 그래서 이 싸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때 김일성 싸움, 이 싸움은 전번에도 우리 얘기했다시피 김일성이 압승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인민들이 오히려 이제 그죠? 어버이 수령거고, 그죠? 위대한 장군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교주처럼 섬기고 있는 정도로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그죠? 김대중 대통령 연설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맨날 이 가지고, 그죠? 그건 주권이 내 거 아니다, 이 얘기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런데 이런 북한 경우에는, 그죠? 아주, 이래요. 이런 주권이 완전 개인한테 귀속될 것 같으면 그게 이제 천황체제죠. 그죠? 그래 되면요. 외부의 충격 없이는 이 나라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왜? 대항 세력이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오는 쪽쪽? 북한의 대항 세력 아니라도 저게 방해되겠다 싶으니까 북한이 어떻게 합니까? 김경희 남편 이름 뭐죠? 죽은 사람. 장성태. 그냥 죽여버리죠. 그죠? 예, 고모분들. 그냥 죽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외부의 작용 없이는 절대 이 뒤집어졌던 게 바로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도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대안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민주주의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대안이 나오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전쟁을 치렀고 북에서는 완전히 끝나버렸고 이 싸움은 남에서는 지금 또 이 전쟁주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앞으로 대박전쟁에서 누가 이기냐? 이거는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슈퍼 두목이 되는 과정은 전번에 얘기했죠. 그죠? 뭡니까? 대한민국을 죽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란 민주국가 위에 뭘 갖다 얹어버립니까? 중앙정보부를 올려버리면 이거는 대한민국 민주국가는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의 사유물이 돼요? 박정희 사유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헌법 위에다가 국가보안법을 갖다 얹어버리면은 헌법에 있는 그 기본권 이런 거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 적반 내통 획득하면 끝입니다. 이거는. 북한에 동조했다. 북한 간첩이다. 이런 건 날조하는 건 일이 아니죠. 그거는 뭐 중앙정보부에서 이 일상사인데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주권자를 반공우리, 다시 말해서 전 국가의 병영 체제가 속에 가다버리죠.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젊은 사람 군대 가고, 제대하면 예비역,
그 다음에 나이 들면 민방위, 어릴 때는 교련. 이래가지고 이 군사체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군사체제는 뭐야? 두목이 명령하면 모든 사람이 거기 따르는 시스템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방공 우리에 가둬놔 버리면요. 그 다음에부터는 처음에는 눈치만 살살 보다가 그죠? 그 다음에는 위대한 수령님 하면 숭배하게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 되면은 이제 주권을 잃어버리고 머리는 전번에 얘기했듯이 대가리로 변하고 입은 주둥이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가축화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다 영도체제를 딱 세워놔놓으면 이제 박정희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돌아갑니다. 그죠? 그 김일성하고 똑같습니다. 요 시스템입니다. 바로. 그 슈퍼두목 박정희 이제 이래서 슈퍼두목 박정희가 탄생하는 겁니다. 각하께서 중앙정보부에 올라타고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방공부대에 갇혀있는 방공로봇한테 명령만 내리면 나라 전체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반공 조폭체제, 자동화 시스템의 핵이 뭘까? 그 핵을 제거해버리지 않으면은 뭐로 못 돌아간다? 대한민국으로,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거죠. 그죠? 핵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중앙정보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째 얘기를 합니다. 중앙정보부가 있는 한은 민주국가로 갈 수 없다. 김대중과 박정희는 뭐 매 차례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대규모로 충돌하는, 말하자면 전쟁 수준의 충돌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죠? 몇 차례인데, 첫 번째 충돌이 1967년 6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 박정희의 목포전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김대중은 무조건 낙선시켜라 지시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김대중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낙선시켜야 한다. 여당 후보 10명이나 20명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하지만 김대중은 절대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김대중이 자기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이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그 대부가 그 선구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딴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안 하고 김대중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통령의 한마디가 선거의 대세를 좌우했다. 숱한 선거에도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목해서 낙선을 지시한 적은 없었다. 그런 게 불가능하지. 그런 짓은 안 하겠죠. 대통령이 최소한도.
그래서 지시만 한 게 아니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선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했어요. 청와대가 목포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무회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목포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이 목포 개발 청사진을 쫙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김병삼이란 사람인데 최신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목포일보 사장이었는데 이 목포일보에 이제 대대적으로 그런 이제 뉴스를 실는 겁니다. 목포일보는 원래 김대중이 사장이었던 신문사입니다. 김대중이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언론에도 이제 목포에 손을 대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선거 유세까지 합니다. 목포에 가가지고. 원래 이건 불법입니다. 대통령, 강요, 공무원은 그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법도 완전히 무시하고 유세를 하는데 목포 유세에서 1만 군중 앞에서 김병삼이 당선돼야 목포가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밀어붙입니다. 그럼 이거는 관건 선거 정도가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은 수성구에 요번에 출마한 김 누구죠? 김부겸이 출마했는데 박근혜가 와가지고 김문수를 지지해야 대구 발전이 있습니다. 이래 유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보다 더 심하죠. 그 다음에 물량공세는 이때는 그냥 돈 선거였습니다. 우리 다 기억하잖아, 그죠? 돈 선거였고 이 막걸리 음식 이게 남아도는 고무신 그 다음에 그 집집마다 대문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공표, 분필로 공표, 꽃표 표시를 해놨어요. 공표는 돈을 돌릴 집, 꽃표는 돌려봐야 효과가 없을 게 뻔하니까 안 돌릴 집.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 정도로 대대적으로 돈을 살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이 유권자를 위협하고,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유권자를 날조까지 해요. 그래서 10만 명이 선거인 명부를 일일이 대조해가지고 찾아낸 숫자만 3,700명을 발견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발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이런 정도로 김대중을 떨어뜨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안 가렸습니다. 일개 국회의원 선거. 이때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에서 몇 명 뽑았냐면 153명 뽑았습니다. 한 사람 국회의원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김대중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을 김영삼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이 박정희 눈에 봤을 때는 김대중과 김영삼은 아예 무게감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런 선거에서 김대중의 능력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그건 그죠? 노무현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이 잘하는 게 뭐냐면 차력 정치입니다. 노무현 개인이야 뭐 그냥 변호사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당에서도 어디에서도 언제나 소수였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노무현이 다수가 됐던 적이, 다수 그룹에 속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늘 소수였어요. 거기는 뭐 한국에서 정의로운 또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수일 것 같으면 이 나라 아주 좋은 나라죠. 어떻게 하냐? 김대중 죽이기에 그 힘을 살짝 이용해가지고 업어치기 할 때 상대방 힘을 이용해가지고 업어치기 하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망론을 만들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적하는 거는 김대중이가 대통령감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잘라버리려고 저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박정희 공격력을 역용해버립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됐냐면요. 그 목포가 그죠. 원래 굉장히 이 전국 10대 도시에 들어가는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특히 이제 박정권 서면서 호남이 홀대를 받으면서 굉장히 퇴락하고 있었어요. 이런 시기에 김대중이 대통령감이다 하는 것은 대중들한테 굉장히 큰 희망을 불어넣는 겁니다.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박정희의 공격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힘을 하나 차력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대중의 거대한 희망이라는 그 폭발력을 그죠? 또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차력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할 것이 분명했다. 유권자가 무더기로 집결해 있는 달동네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대응 전략이. 그래서 그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어떤 운동원은 완전히 노동자로 가장해서 그들과 숙석을 같이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김대중이 대통령감이니까 박정희가 미리 죽여버리는 것이다. 이번에만 당선시키면 다음에는 대통령이 된다. 이번에 국회의원에서 당선시키면 다음 대통령 된다. 목포에서 대통령을 내자. 그러면 진짜 목포 전체가 덕을 본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여론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이제 대중 속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김대중은 목포의 아들이다. 우리가 키자. 우리가 지키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서 일개 국회의원 후보에서 박정희와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로 커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리더와 대중이 일체가 되는, 그래서 사실은 그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제 이 팬을 가진 정치인이 노무현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노사모라고 그러잖아, 그죠?
형태는 좀 다르지만은 사실은 최초는 김대중이었습니다. 김대중의 부대는 노사모 노빠 부대가 아니고 선생부대. 김대중을 정말 이 한국의 리더, 한국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지지하고 어떻게든지 같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죠? 노무현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는 거의 모든 분야에 있었어요. 김대중 선생 부대는 그죠? 거의 모든 분야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어디까지? 중앙정보부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김대중 부대의, 선생 부대의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김대중과 호남이 또 여기에서 플러스 더하면 선생부대. 이거는 뭐 전국 각지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 한국 민주화 운동의 가장 강력한 기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을 할게요. 호남이 없으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1년을 못 버팁니다. 단언합니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을 만드는 건요, 그거는 90% 이상 호남에서 90% 이상 지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그죠? 서울에서 지지, 부산에서 지지도, 그죠? 그 뿌리를 파고들면, 그죠? 어딘지 아세요? 뿌리를 타면 호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호남이 가장 중요한 민주화 기지가 돼 있고, 이 기지를 쳐부수기 위해 가지고 김대중과 호남에 대한 비하와 빨갱이 몰이와 온갖 얕은 협잡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김대중과 호남을 한국에서 완전히 따시키기 위해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의 선거운동에서 이 목포 전쟁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게 아주 이제 차력 정치뿐만 아니라 받아치기를 잘합니다. 아까 집에 공표 꽃표 쳐놔놨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걸 싹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꽃표 쳐놓은 집에 공표를 쳐버리고, 공표 천 집에 꽃표를 쳐버리면, 그러면 심각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겠죠. 그죠? 여당 지지층한테 돈을 안 돌렸단 말이에요. 왜 돈 안 주느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는 뭐 여자 돈 받는 거로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에 야당 지지집에다가 돈을 뿌리면은 이게 또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저 돈을 돌렸다느니 뭐 이렇게 막 떠버린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당의 공화당의 선거 전략이 완전히 막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 안 했으면요, 절대로 못 이겼습니다. 김대중. 그 다음에 유령 유권자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것도 이제 폭로 기자회견하고 하니까, 그죠? 그때 이제 목포에 이제
그 목포 민심이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요. 김대중이 처음에 출마했을 때만 해도, 김대중이 똑똑지, 이런 정도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박정희가 이제 김대중을 말하자면 목포의 아들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죠? 그러다면 목포 시민하고 그 김대중하고 사이에 일체화가 됩니다. 이래 되면요, 김대중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포 민심이 굉장히 폭발 직전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김형욱이었는데 김형욱이 목포까지 내려갔어요. 여론 보러. 이게 뭐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건 그 김대중이 잡으려고 하다 오히려 박정희 잡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령 유권자 이걸 삭제합니다. 박정희가 이거 삭제할 들으면 속이 얼마나 쓰렸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개표 부정도 김대중이 아주 이 아이디어로, 삼박한 아이디어로 막 씁니다. 개표 전날요, 투표 전날 참관인을 발표하고 참관인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참관을 할 때 이런 거 하고 막 참관인 교육을 해요. 그러면 그날 밤에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 공무원, 중앙정보부 총동원돼 가지고 요 사람들 각계격파하겠죠. 뻔하겠죠, 그죠? 근데 그날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전부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로 그걸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밤새 이제 공작을 해놨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진짜 참관인이 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참관을 한 거예요. 그럼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참관을 했거든요. 참관인을 했거든요. 그 대통령 선거 때 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했어요, 저도. 저는 도동에 가서 이제 참관을 했는데. 그래서 부정개표 이 과정도 보면요. 굉장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이 전기를 끊어버려요, 이놈들이. 전기를 끊어버리는데 이쪽에서 뭘 대비하고 있냐 하면은 예비 전등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끄자마자 바로 싹 다시 켜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치기 하고 이런 걸 다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000표 정도 이겼습니다. 5만 몇 표 중에서 이제 6,000표 정도 이겼어요. 이제는 박정희 슈퍼두목과 대항할 만한 슈퍼스타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슈퍼스타는요, 이래요. 남하고 엇비슷해가지고는 슈퍼스타 안 되겠죠, 그죠? 그죠? 왜 서태지가 슈퍼스타가 됐겠어요? 서태지 음악이 미국 거 본따거나, 트로트 본따거나, 또는 딴 사람들이 부는 노래 가사나 비슷하게 불렀으면은 이 슈퍼스타가 나올 수 없겠죠. 음악과 가사가 그죠? 시대의 울림을 줬기 때문에. 스타 탄생에는, 그죠?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스타한테는 누가 있어요? 팬이 있죠, 그죠? 수많은 어떤 열망을 가진, 변화의 열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열망을 터뜨려줘야
그게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게 김대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선 김대중의 통찰력은요, 참 김대중이 쭉 읽어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참 멈출 수가 없어요. 박정희를 읽으면서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못 됐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김대중을 읽으면서는 정말 대단한 통찰력과 지혜다.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우선 군사 반란이 올 걸 경고를 합니다. 5.16 군사 반란이 올 걸 경고를 합니다. 이제 혁신 세력들이 이제 남북 학생회담, 그 다음에 한반도 중립화를 위한 국민 투표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정권기의 혁신 세력의 중심이었던 진보당의 조봉암 씨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했다. 여러분 중 다수도 공산당과 밀접하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 세력에게, 여러분에게, 그죠? 지금의 자유를 주었다. 우리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하지만 그 자유를 지탱하고 있는 정권을 쓰러뜨리면, 우리 민주당 정권을 쓰러뜨리면은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은 군사 정권밖에 없다. 이렇게 막 나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혁신 세력 사람들은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목숨을 잃게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려진다는 교훈을 떠올려야 한다. 그래서 우선 한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이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한 겁니다. 김대중이 절대로 과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그 다음 목포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죠? 김대중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삼선 개헌을 경고합니다. 박정희 정체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박 대통령이 선거 지원을 하러 목포에 왔을 때 공개적으로 물었다. 박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부정선거를 부추기는 것은 삼선 개헌의 목적이 있지 않는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리를 하는 것은 개헌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이튿날 연설에서 이렇게 반박했다. 나는 삼선 개헌은 절대 하지 않겠다. 나는 삼선 개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내가 삼선 개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모략이다. 그런데 그 선거에서 이런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공화당이 3분의 2를 넘겼어요. 국회 의석. 그러니까 이제는 박정희가 삼선 개헌하는 건 기정사실화 돼버린 겁니다.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 규탄 학생 시위 민심도 아주 폭발 직전이었고 시민당도 등원 거부를 했어요. 이렇게 대대적인 저항이 일어나니까 여당에서 그러면은 국회의원 15명이나에서 20명은 우리가 자진해서 반납할 테니까 재선거 하자 이 얘기죠. 그죠? 반납할 테니까 문제를 여기서 풀자. 이래 요구한 거예요. 이래 제안한 거예요. 김대중의 눈에는요, 이건 기회였다 싶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15석에서 20석 가져와버리면 개헌을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김대중이 유진호가 그때 당수였는데 찾아가가지고 이걸 받아들여라. 부정선거를 우리가 규탄한다고 해서 더 얻을 게 없다.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개헌을 막아야 된다. 그래야 박정희 정권을 여기서 끝낼 수 있다. 그런데 전부 못 먹어도 고로 가버렸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삼성견 통과된 겁니다. 그 대신 김대중이 뭐라 그랬냐면 민주주의에는 투표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 관할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가에서 그죠? 공무원 관권 선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불가능하겠죠. 그죠? 거의. 그래서 나중에 김대중이 그 지방자치제 이 실시를 요구하면서 20 며칠인가 단식했잖아요. 그죠? 결국은 단식 이 지방자치제 얻어냈죠. 그 한참 후의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따 우리가 얘기할 71년 대통령 선거 때 총통제 경고를 하죠. 그죠? 이번 선거가 마지막 선거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총통제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총통제로 가는 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했어요. 그리고 현실은 그대로 갔죠. 그죠? 유신체제로 갔죠. 지금 이런 걸 쭉 보면, 그죠? 김대중의 통찰력은 참 놀라워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 그죠? 김대중이 사업을 했거든요. 사업을 했는데, 배 운송업을 했어요.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사구시를 터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김대중이 목포 상고 출신이잖아요. 그죠? 인류대학 안 나온 게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그 패거리들하고 어울렸으면요, 이런 안목도, 이런 저항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찰력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용기가 있어요. 사실 그죠?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에도 그죠? 중앙정보부에 정면 도전한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박정희 정권 물러나라 이런 건 했는데, 그죠? 사실은 핵심은 박정희 정권이라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중앙정보부거든요. 이게 있는 한 안 되거든요. 그 중앙정보부에 도전한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1965년도에 이제 이 얘기를 보면은 김대중 의원이 김형욱 부장과 중정을 성토한 것은 65년 7월 31일이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정보기관이 쓸데없이 정치에 개입하고 위로는 정부 고위 당국자, 국회 여야 정치인 주위에 4중 5중의 정보망을 치고 전화 도청하고 미행을 하고 있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지금 타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보정치의 그물 속에 들어가서 중앙정보부의 눈치를 살피는 말도 할 수 없고 사람 노릇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러면서 또 중앙정보부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김형욱이가 김대중한테는 고개를 숙입니다. 오만 방자한 게 김형욱이 오만 방자한 인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김대중의 이제 이 또 반짝이는 머리가 아주 만들어낸 아주 대역전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영삼이 붙었죠, 그죠? 김영삼, 이철성 세 사람이 후보해가지고 1차에서 김영삼한테 지고 2차에서 이겼죠, 그죠? 2차 이길 때 이제 후보는 내가 하고 총재는 이철성이가 하고 이래 하니까 이철성이는 바로 이철성이 표가 전부 거의 다 김대중한테 가면서 김대중이 당선됐죠. 이런 순발력이 아주 빼어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진산이가 이것도 참 여우거든, 여우. 그래가지고 이제 유진산이가 세 사람을 불러놔놓고 김대중, 김영삼, 이철성을 불러놔놓고 이제 사탕발림 제안을 하면 있잖아, 그죠? 김대중은 구두 신으면서 속았다 하는 걸 안 돼요. 김영삼이는 집에 가가지고 속았네 간대요. 이철성이는 그 이튿날 가도 모른대요. 그 다음에 후보로 당선돼 가지고 후보 당선 18일 이후에 대선 6개월 전에 이미 대선 공약을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게 혁명적인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그죠. 신민당이 이런 김대중을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혼자는 아니지만 거의 혼자 하다시피 합니다. 왜? 시민당도 그 반공당이죠. 그죠? 그렇죠? 만약에 이재명이 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은 거기에 등 돌릴 사람들 지금 민주당에 먹스러 많습니다. 국회의원 반은 넘치시 봅니다. 내 생각에. 안모, 김모, 이모, 이렇게 됨으로써 정말 슈퍼스타, 한국인의 어떤 열망에 그죠? 불을 지른 슈퍼스타가 탄생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반공 독재 국가를 벗어나 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지역 싸움, 무슨 이념 싸움, 또 이 부정선거 이런 거 하지만 정책 대결 선거를 해보자. 아마도 그죠? 김대중은 정책 대결 선거의 모범을 이 시기에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된 후에 기자회견 몇 번 하고 연설 몇 번 하고 하니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대선 열풍이 일어납니다. 있잖아, 그죠?
처음에 김영삼이 대선 후보에서 탈락하고 김대중이 됐을 때, 그죠? 이거는 이미 게임 끝났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김대중은 박정희의 게임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두 달 만에 이렇게 폭발을 시킵니다. 그게 한 시대의 리더라고 할까, 스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들이 한국에는 제법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희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1971년 슈퍼스타 대 슈퍼 두목의 남한 국채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국채전쟁은 슈퍼스타가 이기면 한국은 대한민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뭐다? 민주공화국이다. 그죠? 민주공화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가 이기면 슈퍼 두목국가 천황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판이 71년 대통령 선거에 딱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만들어낸 대결 구도가 뭐냐 하면은 민주국가 대 반공독재국가 또는 총통국가. 요걸 아주 더 단순화시키면 민주국가 대 총통국가 대결로 만들어갑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요런 민주국가가 될 수 있다 제시합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총통국가로 간다.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냐? 이게 사람들을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반공조폭 체제를 해체시키는 공약들, 다시 말해서 평화 남북뿐만 아니라 남북 동서, 그러니까 공산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이 평화 공존까지 포함하는 그런 평화 공존 공약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박정희의 반공 대결 전략하고 정반대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박정희 체제를 송두리째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공조폭 체제의 이 해체, 대안으로서 첫 번째 제시하는 게 중앙정보부 해체입니다. 나는 이것만 해도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해도. 그 다음에 향토 예비군 제도, 교련 제도 폐지하겠다. 말하자면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민주혁명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박정희가 쌓아놓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죠? 국가 위에 저걸 올려놓고 헌법 위에 올려놓고 그거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걸 통찰했다는 게 김대중의 탁월한 겁니다. 그리고 남북뿐만 아니라 공산권과의 평화 공존을 제시합니다. 우선 남북이 전쟁을 안 하도록 4대국이 안전을 보장해라. 미국, 일본, 소련, 중국. 그래서 요게 그죠? 좀 더 구체화한 게 육자회담입니다. 그죠? 4개 국가하고 남북 해가지고 육자회담. 그래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자는 게 목표였죠. 그죠?
그런데 이제 미국도 약속을 안 지키고 북한은 핵 개발해버리고 하면서 이게 이제 안 됐죠. 그죠? 그 다음 남북 화해와 교류 및 평화 통일론,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교육 추진. 이때로서는 이것도 그죠? 이것도 혁명적입니다. 공산국가와는 무조건 그 단절입니다. 우리는 반공국가이기 때문에. 이래 보니까 박정희가 딛고 있던 발판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겠다 하는 공약을 내놓습니다. 진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겠다. 그 공약의 핵심은 민주주의와 대중경제론이다. 이게 그죠? 김대중이 정권 잡고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요거 한 반쯤 실현한 거다 보면 됩니다. 정권 잡은 후에. 그래서 그 김대중이 이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죠? 하나는 그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이 체제의 어떤 그 주춧돌을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시장경제, 하나는 생산적 복지 이런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 얘기합니다만 중앙정부 폐지하는 거.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요. 지방자치제가 언제 실시됐습니까? 민주혁명 그 60년도 4.19 이후에 잠시 실시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박정희 들어서는 다섯 부산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대구시장을 누가 현재 아십니까? 대위가 있습니다. 대위가. 강모식이라고. 참 웃겼죠? 그거 내가 왜 기억을 하냐 하면요. 우리나라 결혼식 할 때 그 사람이 출했었어요. 대구시장에. 그 우리가 써달라 해가 써준 게 아니고 우리 그 뭡니까 이 사돈네 있잖아요, 그죠? 그쪽이 또 그쪽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하여튼 누나 시집이 아니고 그렇죠, 시집. 누나 시집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제, 그다음 부정부패 일소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경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또 이제 대중참여경제론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책이 나와 있는데 내용은 지금 보면 뭐 그렇게 뭐 탁월한 건 아닌데 그때로서는 뭐 상당했다는 얘기 할 수 있어요. 핵심이 뭐냐 하면은 관치경제를 시장경제로 바꾸자. 그죠? 관에서 계획 짜고. 그죠? 이 계획경제라는 게 이게 공산국가에서 하던 경제 시스템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은행 통제하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특혜 배분하고. 리베이트 받고. 이래 되면 경제가, 그죠? 언젠가는 이런 경제, 특권 경제는, 그죠? 망하게 돼 있어요. 안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 경제로 바꾸자. 다만, 김대중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 큰 결함이 있단 말이지. 부익부, 빈익빈의 결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민주적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이가
이 정권 잡고 그걸 다 제대로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는 했어요. 뭐 했습니까? 노사정위원회를 꾸렸죠. 그죠? 시장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본가 독점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죠. 요런 정도. 그 다음에 중학교 무상교육. 그죠? 요런 정도는 했습니다. 막 크게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 특권경제, 재벌경제를 대중경제로 바꾸겠다. 그래서 노동권을 보장하고 공정분배를 하고 복지제도를 대충 확충하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그죠? 여기 나옵니다만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공정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겠다 하는 이게 사실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하고 거의 좀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을 자본가들이 독점하도록 기업을 자본가들이 사유화하도록 안 내버려 두겠다 이 얘기입니다. 국가에서도 개입하고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자 증세하자. 사치세 신설하니 이게 부자 증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농민도 보호하고 도시 서민도 보호하는 게 이중고가제죠. 그죠?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배급 공급하는 거. 이건 박정희가 그대로 채택을 합니다. 나중에. 학벌 타파하고 육성회비를 폐지한다. 육성회비 이것도 그죠? 은근히 부담이 되고 육성회비가 이게 또 뭐가 문제있냐면 육성회 그래가지고 그죠? 이것도 학교에서 그죠? 굉장한 권력 행사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어릴 때 너무 뻔히 봐왔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육성회장 뭐 오래 하셨거든. 그죠? 그러면요. 학교에서는 완전히 특권처입니다. 그럼 나는 안 그렇지만 내 동생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특혜를 받았어요. 초등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이 육성회라는 게 그죠? 좀 동네 유지 이런 사람들이 학교 교육에 개입하는 그래가지고 성적 이런 데까지 개입하는 거죠. 그런 통로가 되어 왔어요. 이거 타파하겠다. 학벌 타파하겠다 해놔놓고 이걸 타파하는 방법을 김대중이가 몰랐어요. 지금 보면은. 타파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타파하려고 하면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총통국가를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주유세 때부터 이제 총통국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전국 돌아다니면서 전주유세가 4월 6일인가 그런데 4월 27일이 선거였어요. 근데 그때까지 한 20여일 동안 있잖아. 그죠? 총통제를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박정희가 이번이 마지막이다고 하고 있잖아. 그죠?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물론 그거는 하나마나한 약속이지만. 김대중이 굉장히 지혜로운 게요. 이런 거예요. 박정희의 3대 비밀. 충성혈서까지는 이때는 몰랐을 거예요. 박정희 이거 다 알아요. 김대중이가. 알았어요. 일본군 장교했다는 거. 빨갱이 경력 가지고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게 신문에 다 났었거든. 동아일보 50
1950년도, 1950년도 신문에 다 나고, 그 다음에 1963년도 대통령 선거 때도 이게 이제 동아일보에서 막 호해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전국으로 돌렸거든요. 그래, 이거 모를 리가 없죠. 그 다음에요, 그 김대중의 중앙정보부 인맥이요,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역색행위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 얘기를 안 하고, 이거 얘기하면 지목도 위험하겠지만은 선거판이 그래 돌아가 버리잖아. 그죠? 완전히 진흙탕 싸움 돌아가 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정책선거 체제 대결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낸 게 민주국가 대 총통국가의 대결 구도인데, 이게 바로 필승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선거 하면요, 니 총통 찍을래, 총통국가 할래, 그 민주국가 할래 하면 총통국가 하겠다는 사람 아주 또라이 아니면 거기 못 찍습니다. 김대중의 힘. 김대중은 사실상 혼자 맨입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입 하나 가지고 선거운동했다. 신민당에 비협조했고, 그죠? 다만 이 시기에도 참 김대중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정일형이란, 그 외에 이태영 씨하고 정일영 씨가 부부죠, 그죠? 한국 민주주의의 한 산정인들입니다, 그죠?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 아들은 좀 이상해서 그렇지. 그래서 고문이 일상화되는, 방공우리에 갇혀가지고 입도 뻥끗 못하는, 그게 바로 오늘날 말하는 헬조선이죠, 그죠? 그 헬조선을 해체하고, 이런 누구나 주권자로서 당당한 권리를 가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런 선거운동에 대중의 열망이 폭발해서 유세 100만 명이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참관은 운동에 이 투표소 참관하러 가는데, 그죠? 1만 명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이런 게 나중에 또 한 번 더 이런 열망이 폭발해요. 언제 폭발하죠? 2002년에 대한민국 갈 때, 그때 한국인들이 대폭발을 합니다.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합시다. 실제로 대결 구도는 김대중 대 중앙정보부의 대결 구도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앙정보부 주도 선거사령부를 아예 만듭니다. 멤버를 보면 참 삐까번쩍합니다. 중앙정보부장, 내무장관, 검찰총장, 대통령 비서실장, 공화당 의장, 공화당 재정위원장, 공화당 사무총장,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 1회 정도, 그죠? 모여가지고 선거 모의를 합니다. 선거 공작 모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선거 공작, 이건 선거 공작 지휘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 경찰, 공무원 동원해가지고. 또 여기서 하는 일이 하나가 선거 자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배분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선거 자금, 이 정경련에서 내놓은 선거 자금이 달랑 3천만 원입니다. 공식적인 선거 자금이. 국가에서는 그때 선거 자금을 지원해 준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몽땅 공화당이 다 가져갔다 하더라도 선거자금이 3천만 원을 넣으면 안 되겠죠. 그죠? 여하튼 그 중앙정보부 3국이 중앙정보부가 아예 선거사령부의 상황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 김대중의 싸움이 되어버렸죠. 그죠? 이때 돈을 얼마나 퍼붓냐. 김종필의 증언은 600억을 썼다. 그리고 강창성이라는 보안 사령관 한 사람 증언으로는 700억을 썼다고 그래요. 71년도의 국가 예산이 5,242억 원이었는데 이 예산에 적게는 11.4%, 많게는 13.2%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얕은 10% 이상 썼다는 얘기입니다. 1년 국가 예산에 10% 이상 썼다. 내년 국가 예산이 얼마죠? 380조쯤 됩니다. 지금 예상하건데. 그러면 40조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현재 물가로 치면 5조 이상, 현재 예산 대비하면 40조 원 정도를 대통령 한 번 선거하는데 이래 썼다는 얘기입니다. 선거자금 100대 1 정도였다. 100대 1 넘었다. 그 결국 제 얘기가 돈잔치 대 맨입의 싸움이었다. 중앙정보부 선거 공작은 막 생략합시다. 이거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생략합시다. 선거인 명부 조작하는 거. 한 선거구에 그죠? 3,000명 내지 5,000명을 그 적어 여당 인사를 2, 3주구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죠? 그 사람 여기 가서 투표하고 저기 가서 또 투표하도록 이름 만들어놨어요. 군대 부재자 이거는 제가 이때 군대 요 직후구나. 요 직후에 군에 갔구나. 하여튼 군대 이때 부재자 투표는 전 100% 박정희 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요 부재자 투표를 따로 개표를 안 했습니다. 섞어가지고 해버리니까 어느 누가 찍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선거의 귀재라고 하는 음착록을 빼돌려가지고 역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첩 조작을 해가지고 서준식이 한국인권운동의 그 시초가 서준식에서 시작합니다. 요즘 서준식의 바통을 이어받아 하는 사람이 박래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젊은 친구, 그 양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됐네. 아주 열심히 합니다. 4월 18일 날 장충당 공원에서 100만 명이 모이고 1만 명이 시가를 돌면서 야간 시위까지 합니다.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굉장히 급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간첩을 조작해냅니다. 이때는 간첩 조작의 제일 웃대가리가 김재규입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제일동포 형제 간첩단 이걸 급조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죠? 서준식은요, 그 당시에 서울법대 다니고 있었는데, 서울법대에서 데모한 애들, 이 명단을, 거동,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 보안사에 갖다 바친 첩자 노릇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참 기가 차죠?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몇 년 살았냐면, 서준식 88년 나왔으니까 17년 살았습니다. 17년. 그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의 민주국가, 총동국가 대결 구도가 워낙 명품이죠. 그죠?
이 백약이 뭐예요? 돈을 때려 넣어도, 국가가 총동원돼 가지고 해도, 공작을 해도 도대체 이게 이 대결 구도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겁니다. 간첩 사건 조작해도 이제 도대체 이 구도가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경상도 대 전라도 대결 구도로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엄창록을 빼간다 그랬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이 공표, 꼬표, 그걸 창안한 사람입니다. 딴 얘기들도 많지만, 여하튼 선거의 귀재 맞아요, 이 사람은. 대단해요. 요런 증언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선거 막바지인데, 호남인이여 단결하라. 백제권 대동단결 같은 유인물이 호남 향후의 명의로 나돌아다녔다. 이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이런 거 목격했거든요. 87년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이 여기 대구 가지고 공설 운동장에서 여하튼 이 유세를 했는데 그때 이 짓을 하더라고요. 대구에서도 이 짓을 또 하더라고요. 럭키 치약을 사지 말자. 이제 영남 기업이라고, 부산 기업이라고. 이런 유인물들을 막 뿌리는 거예요. 부산에서도 전봇대에다가 호남 후보에게 몰표를 주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미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건. 거기다가 이효상이가 돌아다니면서 이효상 대표적으로 이효상을 꼽는데 이효상이가 돌아다니면서 전라도가 몰표 주니까 우리는 경상도 대통령 만들자. 이래가지고 막 노골적으로 여하튼 지역 감정을 조장합니다. 이래서 경상도 민중은 다 슬프잖아, 그죠? 한국의 민중은 민초라 그러잖아, 그죠? 밟히고. 그런데, 그죠? 이 민초한테 자긍심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뭘 주면 됩니까? 예? 민초한테 자긍심을 주는 거. 놀이객감을 주면 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일본 민초들한테 뭘 던져줬어요? 조센증을 던져줬죠. 그렇죠, 그죠? 여기서는 뭘 던져줍니까? 한국에서 던져준 게 2개입니다. 요때 선거 때는 전라도를 던져줘요. 경상도 사람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월감 있잖아. 경상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 그러면 그게 폭발합니다. 그 다음에 독재 정권이 상시적으로 던져주는 게 뭡니까? 여자입니다. 그래서 독재 시절에는 그죠? 여자가 남편한테 막는 건 그거는 당연한 거로 여겼어요. 이런 얕은 이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김대중의 그 대결 구도를 딴 지역에서는 크게 못 무너뜨렸는데 영남 지역에서는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75.6%, 경남에서 73.4%, 그때는 부산 직할시라 그랬죠, 그죠? 55.7%. 전체 득표에서, 그죠? 박정희가 95만 표 앞섰는데, 영남에서 사실은 139만 표를 앞섰어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앞섰어요. 그 영남 대통령이 된 겁니다. 제가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얻은 겁니다.
이때부터 조봉암에게 70%를 던졌던 대구가, 그죠? 혁명도시 대구가 꼴통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씨왕국으로 말합니다. 박근혜 한마디면, 그죠?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 선거 결과로 박정희는 히틀러 천황 체제를 향해서 질주를 합니다. 삼선 개헌을 하고 7.4 공동성명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김일성하고 손을 잡고 같은 날 거의 비슷한 1인 독재 체제를 법제화한 헌법을, 유신헌법과 유일체제헌법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에는 대한민국도 죽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죽고 그 자리에 박정희 천황, 김일성 천황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로 싸움이 끝난 건 아닙니다. 박정희와 김대중의 싸움이. 김대중은 온갖 고난을 겪고도 1997년도 되살아와 가지고 IMF 위기를 벗어나고 제3의 황금시대, 광개토왕대, 세종대왕대에 이어지는 제3의 황금시대를 만들어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고맙습니다.